어, 여러분들한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잠깐만, 어딨지? 잠깐만. 그, 이거를 힘들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발문의 무림이 서강대처럼 이제 길고 복잡하지, 그죠? 얘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써야, 그러니까 발문의 물음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어떤 식으로든 답안 작성하기에 정리를 해서 써야 되거든. 이게 안 돼, 잘. 그래야 답안이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잘 기술이 된단 말이야. 단락도 구분이 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서강대, 동국대 이런 대학들이 발문의 무릎이 길어요. 어? 발문의 무릎이 되게 길다고. 그게 딴 이유가 아니야. 저번 시간에 목요일 날 수업했듯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명제를 화시켜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죠? 그 정리된 거를 서로 견주어 봐야 되고, 견주어서 발문의 물음에 맞게 질서 있게 배열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는 거야. 시간이 남으면 경영 경주도 한번 볼 거야. 홍익 때도 아마 비슷할 거야. 봐봐.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 보고 있는지 잘 봐. 가의 내용을 동국 때도 거의 같아. 나다라를 이용하여 비판하고, 가의 내용을 나다라를 이용하여 비판하고, 라의 이칠 권리가 갖는 의미를 말을 참조하여 논술하래. 가나다라 마 다섯 개를 줬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지, 그치? 아니, 구성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가 가지고 나다라를 이용해서 비판하고 이칠 권리. 그런데 이 문제를 볼까? 문제 2. 가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게 이제 잘 봐.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 작품의 출현과 다 시의 발생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라 그러면 또 되는데 여기다 끼워놨어요. 라, 마, 바를 참조하여. 이랬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야. 그지? 어? 잘못하면은 글이 매끄럽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두서가 없고, 또 잘못하면 동어 반복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야.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 작품의 출현과 다 시 발생의 차이를 분석하라는데 라마바를 참조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러한 변화, 가치를 4를 바탕으로 논술하라. 그러니까 일단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복합 논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뒤에 논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말라고. 뒤에 문제, 그건 나중에 한숨 돌리고 앞에 거부터 해결해야 돼. 앞에 거. 뒤에 거는 대체적으로 앞에 내용을 토대로 갖다 거기서 연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지금부터 읽으면서 볼 테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보란 말이야. 일단은 가의 내용을, 이건 자 봐봐. 거꾸로 보여. 나, 다, 라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비판하라는 얘기지. 이걸 꽈놨지, 그지? 그러니까 나다라, 항상 뭐든지 주제 개념부터 찾으라 그러고, 나다라를 이용하여, 활용하여 모르면 거기에 반드시 논점이 들어가 있다. 논의점이. 그지? 논지가. 그걸 찾으라는 거야. 주제와 논의점을 찾아서 보라는 거야. 그래서 가의 내용을 그대로 트레이스를 해서 비판을 해달라는 거야.
일단 가부터 한번 볼까?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저자 글의 체계라고 보면 돼. 답안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발전으로 인해 이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성별, 인종, 나이를 초월하여 활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교류가 가능해졌다. 또한 삶의 편리성이 향상되어 인터넷에서 교육, 문화, 업무, 상거래 등 생활의 거의 모든 일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아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IoT의 발달로 각종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중앙 집권적이고 수직적이던 사회구조가 분권적이고 평등한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의 평등화를 가져왔다. 그죠? 그죠? 지식이 특정 계층에 독점하던 거를 평균화를 다 이뤘다는 거야. 그죠? 이 내용의 멀쩡한 내용을 비판하라는 거야. 그리고 비판의 거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나를 봐. 큰 틀에서 버렸죠. 아래편은 사회 집단별 정보 격차 지수를 보여준다. 이런 거 할 때 숫자 나열하지 말라 했지. 큰 거만 보라 그랬지. 그치? 보면 어떻게 돼? 일단 전체가 있으면 평균하고 빗대어서 보면 되지.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걸 봐봐. 농어민이 낮네. 그죠? 뭐 저소득층은 그냥 같고, 농어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접근을 농어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장노년층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비슷해. 특히 뭐 농업이나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그지? 시골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이 안 깔린 데가 없는데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활용이야. 활용이 에버리지가 68인데 보면은 저소득층 아주 낮지. 그지? 농어민 낮지. 장노년층 낮지.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어? 그러니까 사회 집단별 정보 격차 지수에 따르면 농어민 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활용도가 모두 떨어지고, 그죠? 장노년층은 접근성에 비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이게 무엇인지를 해석해 달라는 거지. 여기서 잘 보면은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지. 그죠? 어? 그래서 비판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걸 하면은 여전히 이게 수평 평준화가 되지 어렵다는 거고. 그죠? 이런 특정 계층에는 그런 얘기를 써야 되겠고, 최근 모 대학병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임에도 사람들은 보다 객관적인 느낌을 주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판단을 전문의의 판단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과한 기대에 따른 도입 초기의 일시적 현상일 수 있고, 정작 인공지능 의사가 내린 판단의 결과로 인하여 환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 역시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많은 사례들과 의학 지식에 입각하여 확률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 오진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인공지능이 오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의 판단을 믿은 사람이 의학적 처치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기계, 과학기술, 인공지능에 의한 행동 결과는 법적,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지, 그지? 응? 이게 되게 말이 잘 봐야 돼. 이걸 계속 하고 나서 보여줄게. 최근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법적 윤리적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논의에도 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의 행동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는 단순히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인공지능 기계 행동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제도적 직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되게 어렵지, 그치? 직관이 어떻게 구성돼?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거야. 이게 뭐를 의미할까? 뭐 대충 서강대 같은 경우 보면은 시험 많이 본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의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적 제도적 직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네들도 그렇게 쓰죠. 이렇게 어려운 의미로 돼 있으면 이걸 풀어야 돼. 응? 풀어야 돼.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의 오진이나 자율주행차 사고 그런 책임 소재를 묻고 따지기 어렵지, 그죠? 기계가 한 일이니까, 어? 그지? 그래서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하고 인간하고 항상 관계가 된다면 그거를 허용한 어떤 사회의 어떤 허용 범위,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져올 안 좋은 측면, 부정적인 측면까지 사회, 제도,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지, 용인할 수 있는지 그런 범사회적인 인식, 합의 이거부터 선행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계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제도적 직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말이 무슨 직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의미야. 직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대충 무슨 뜻인지를 알 거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철학에서는 이성적인 어떤 사유로도 봐. 그 총찰로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제도적 직관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공지능의 행위 잘못된 행위 오진 가능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그의 인식에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 우리의 어떤 통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 자체가 어떤 허용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의 오진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있잖아. 그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친구가 한국지에 있었는데 거의 개발이랑은 다 끝났어. 뭐가 문제야? 그 많은 어떤 뭐라 그러지?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많은 건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뭐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많은 경우의 수들을 다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돌발도 나오고 무슨 뭣도 나오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그걸 다 대응할 수 있게 지금 그거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나 오진이나 자율주행차 사고 같은 것들 막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인데
이걸 얘기를 하면은 그 현대 지금 21세기 철학에서 가장 큰 건데, 기계도 사람처럼 감정이 마음이 있냐 없냐부터 이제 막그 현대 철학이 복잡한데 그걸 다 차치하고 뭐냐면은, 아니 기계가 저지른 일을 어떻게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법적인 책임을 묻고 안 묻고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가 가져올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범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통용을 하고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 규제를 하고,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 인식,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응?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야. 얘를 지금 보면 얘를 또 이 가랑 또 비판할 거리를 또 만들어야 돼, 그지? 그게 어려운 거야. 이칠권리라고 알죠? 인터넷상에서 내 걸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이런 거는 지금 요약을 내가 둘로 해놨어. 이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잘 또 할 얘기가 있어. 일단 다 읽고 얘기할게. 이칠권리는 어느 변호사가 과거의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된다. 이미 해결된 일이 계속 검색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라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목받았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상의 이칠권리가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이 판결 이후 개인정보의 삭제를 대행해주는 웹사이트에는 개설 첫날부터 12,000건 이상의 삭제 요청이 쇄도하였다.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겠지. 설립자는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삭제하는 행동은 신문사가 기사 일면에 어떤 기사를 실을지 편집권을 행사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자, 다분히 중의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둘로 해석이 돼. 첫 번째는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칠권리는 사생활 침해로부터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뒤에 요게 되게 주목했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부각이 돼가지고 발개벗겨지는 경우가 있는 거지. 그지?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칠권리는 오히려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더 크게 부각함으로써 더 큰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꼬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은유가 들어가 있는 거야. 왜 이걸 했을까? 이런 해석이 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사실은 예를 보면은 이 앞에 밑줄 근 거 가지고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뒤에 얘를 더 무게를 두고 뒷부분을 결론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추론이라 그래, 이거를. 아까 저번 시간에 목요일날 그랬죠. 중심 문장을 찾고 명제화 시키라는 거. 명제는 뭐야? 결론을 이끄는 거야. 그죠? 그 추론이야.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읽으면서 주목할 건 뭐야? 정보통신기술의 순기능에 어떤 식으로든 비판해야 돼. 비판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 시각에서 지금 들여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게 얘를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이 부분에서 아마 평가가 많이 엇갈렸을 거라고. 일단은 자, 이거를 이 느슨한 글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걸 촘촘히 연결해. 그러니까 내 사고가 생각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썼어. 그래서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정합적으로 그걸 보겠다는 거야. 느슨하게 연결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걸 퍼다 쓰면 논리가 꼬이게 되겠지. 가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설명한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시공간을 초월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왜 또 이거 넣었어? 교류를 촉진하여 지식 정보 및 사회 구조의 평등을 가졌으며 삶의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하지만 나다라에 따를 때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글을 쓸 때 기왕이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완결되게 쓰라 그랬지. 지금 밑줄 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의식적으로 써요. 연결해서. 그래서 나에 따르면 농어민 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뭐 또는 농어민을 비롯한 특정 계층은 이렇게 되겠죠.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모두 떨어지고 노년층은 접근성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 이 반드시 들어요. 이것은 이게 들어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오히려 지식과 정보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되겠지. 불평등 핵심어는 그치? 불평등을 가져. 오히려 왜곡과 불평등.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내용. 언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다 보란 말이야. 다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계의 행동 결과는 법적 윤리적 책임 문제를 뛰어넘어 그것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까지 사회적 제도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사회적 인식이 선행된다. 이것은 자 그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거를 풀어서 쓰는 게 이게 핵심이야.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단순히 삶의 편리성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고 기술 사용에 대한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면 되겠지. 그죠? 일단 주장하는 거야. 물거나 구성원 간의 사회적 합의.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지. 그죠? 라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수 있는 권리인 이출 권리는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부각해서 더 큰 사생활 처벌을 불렀어요. 또한 이것이 그래서 정보를 더 크게 부각해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정보 세탁 방편으로 악용될 경우에 이런 것까지. 정보 부재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면서 구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죠?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 그지? 지들 다 없앤단 말이야. 나쁜 짓 한 거라. 응? 그러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지. 그죠? 응? 치열하게 생각해서 근거를 놔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딱히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서강대는 뭘 요구해? 지문에 여기 뭐야 나다라의 행간의 뜻을 읽어달라는 거야. read between the line. 맥락을 읽어달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비판거리를. 그러니까 역시 얘도 사고력을 보겠다는 얘기지. 치열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될 거야. 라의 이출 권리가 갖는 의미를 말을 참조해서 논술하래. 이출 권리.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거 적당히 써도 돼. 아주 이거 앞에가 중요해. 화병의 꽃은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유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로 그린 꽃은 알록달록 채색한 솜사탕과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전해준다. 삶 속에서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르누아르가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즐겨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했다가 곧 져버릴 꽃의 덧없음이 아니라 비록 비참한 죽음의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은
이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잊힐 권리.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까르페 디엠인가? 그거지, 그치? Seize the day, 응? 현재를 즐겨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잊힐 권리가 갖는 애.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벌어진 일 가지고 자꾸 전전긍긍하고 뭐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잊어버리고 현재를 즐겨라. 왜 과거에 꼭 들어갈까 봐. 과거 잊힐 권리.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러냐. 현재가 중요한데 그 내용 쓰라는 거야. 여기는 그대로서 풀어서. 이 그림을 통해 르누아르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라고 일러준다. 이 행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냥 그래서 넣어준 거야. 앞에 이거 별로 보지도 않아. 이거 그냥 그 내용만 들어가. 마의 화자는 르누아르의 작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현재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려라. 이거 풀어만 주겠지. 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를 때 잊힐 권리는 과거의 불편한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오롯이 현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인간은 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정도 다 쓸 수 있는 거 그대로 풀어내면 돼. 현재를 즐기라는 내용이지. 이 문제는 핵심이 뭐다? 지문의 나다라의 행간의 뜻들,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연장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참고로 대학에서 여기 복잡하고 대학에서 뭔 얘기인데 예시 답안이 비슷할 거야. 아마 뭔가 한번 보자. 서강대는 굉장히 정확한 데이죠. 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나다라는 가에서 소개된 정보화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거나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먼저 나의 사회 집단별 정보격차 지수에 따르면 장노년층과 결혼이민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결혼이민자 아닌데 컴퓨터나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고 (98.4)라며 93이냐 8이냐 아이씨 뭐야 이거 왜이래. 이거 어떻게 확대를 하지? (98.4) 맞잖아. 에버리지보다 높은데 뭔 햇소리야. 잘못됐어 이건. 아니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 그지? 응? 남들도 뭐 있다고 그랬었어. 활용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강대 예시 답안은 그 활용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접근성이 떨어져. 그렇지. 하여튼 자부지간 3분의 2 비교다. 하여튼 아까 선생님이 한 거나 이거나 엎어치나 매치나야 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것은
가해 설명과 달리 나이 인정을 초월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교류가 실제로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 정도 써도 이 정도 쓰기 대학에서 설명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 그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니까. 풀어만 주면 돼. 가는 둘째,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거의 모든 일에 걸쳐서 편리성이 증진되었다고 하였으나 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공지능 의사가 오진하거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낼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이론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계의 행동을 이해하는 사회적 제도적 직관의 구성에 대한 합의를 했죠. 자기도 얘네들도 제대로 이거를 풀어내질 못하는 거야, 그지? 좌우지간 합의를 노출한다는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 너무 그렇겠지, 그죠? 어? 아무튼 시험 볼 때 사회적 합의 이런 말들은 꼭 기억을 해도 딴 데서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그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가. 대학에서 줬는데도. 나의 이칠 권리는 가해에서 설명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좋기만 일인지 비판한다.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로 인해 기억은 잊혀지기 마련인데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과거의 안 좋은 일이 인터넷에 박제되어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죠? 이 정도밖에 못 쓰고요. 뭐 이 정도만. 아무튼 그러니까 어느라 하더라도 풀어만 내면 되겠지. 그거. 이렇게도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많은 르누아르의 작품을 통해 생명의 유한함이 인생의 가치를 형성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향유함으로써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과거를 못 잊혀지게 만들어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가진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즉 이칠관리는 과거를 지음으로써 현재에 집중하여 요 얘기 쓰려고 그러는 거지. 요 얘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대학에서 제시한 게 이 정도예요. 어? 대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들을 다 한 거야. 어? 또박또박만 잘 쓰면 돼. 문제는 2번이야. 이제 2번을 보는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의 내용을 토대로 나의 작품 출연과 다의 시위의 발생 사이의 차이를 라마바를 참조하여 분석하고 요거를 어떻게 이것이 매끄럽게 단락을 구성하고 글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느냐야. 그죠? 이거 오늘 하자고 지금 한 거야. 핵심화가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래. 일단은 자 사생활 가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생활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는 토대로 라마바를 참조해서 이걸 얘기하라 그러니까 가와 라, 가와 마, 가와 바, 가와 나, 가와 다 이 관계들을 치열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그지? 의식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야. 일단 가부터. 그러니까 가를 어떤 쪽으로 단정 지으면 안 돼. 여기서 알토랑 같이 다 뽑아야 돼. 많은 걸 유추할 수 있게. 일단 가부터 보자. 사생활은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현실이다. 사생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와의 산물이라는 거죠. 응?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어? 그 어떤 역사적인 환경, 사회 어떤 허용치,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므로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에는 있을 수 없어. 그죠? 바뀔 수가 있잖아. 그때 사회 환경에 따라.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선은, 서강대는 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무지하게 좋아해. 경계선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사생활을 가지고 지금 뭘 유추할 수 있어? 사생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적 영역이라고 보잖아.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뭐야? 사생활을 공적 영역,
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구나. 지금 거기부터 들어가야 돼. 설정을 하고. 그죠? 응? 따라서 사생활의 역사는 무엇보다 사생활에 대한 정의의 역사라고 해요. 사생활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그때마다 정의가 다르다는 거야. 사생활에 대한 정의의 역사라고 그러는 걸, 정의라는 말을 딴 말로 하면 뭐야? 담론의 역사라고 보면 돼. 담론. 이야기 주제란 말이야. 그죠? 담론이라는 게. 담론은 그때 바뀌지. 그지? 선생님 때는 담론이 뭐야? 독재타도, 민주화였단 말이야. 그지? 여러분들 시대 지금 담론은 뭐야? 공정이야. 공정. 그지? 불평, 공정이 같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 내리냐. 사생활을 어떻게 담론으로 정의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 그죠? 어? 서민층의 경우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은 아주 드물었대. 이러한 물건들은 대개 선물로 받은 것으로 칼이나 담배 파이프, 묵주, 시계, 보석, 화장품이나 바느질용품 등이었다. 이처럼 소박한 물건들은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상징적 가치를 갖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 쉽지 않은 내용이야. 이게 뭐라고 선생님이 요약한다. 이거부터 봐. 사생활은 동시대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며 공적 생활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응? 이게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박한 물건들은 그것이 자신이 사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야, 전제 군주 시대 뭐 이런 거 개인 거라는 거 없는 거야. 다 나라 거.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거지. 그죠? 어? 다 나라에서 준 거고 나라 거고 뭐 이런 거야. 근데 아주 소박한 거, 우리 옛날 그 선조들 보면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어떤 벼루 뭐 어쩌고 저쩌고 소박한 거, 요거 개인의 지금 보면 개인의 어떤 사인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있들 있잖아. 그치? 그거 갖고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갖겠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직에서 물러나면 다 반납하고 모든 걸 일체 다 반납을 하는데, 이런 사생활, 사적인 거, 요 소소한 것들은 자기가 가져간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은 무슨 감정을 느낄까? 이 소박한, 이 소소한 물건들 가지고, 아, 내가 자유롭구나. 사생활을 느낀다는 게, 그죠? 다른 거랑 얽매이지 않고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 사생활은 여기서 보면 태초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고, 영원히 확정된 경계를 갖는 사생활이란 있을 수 없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생활 여기도 있네. 공적 생활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는데 이걸 풀어내네. 이게 이게 무슨 뜻일까? 역설적인 거지.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목요일날 선생님 수업할 때 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서양의 사상을 저번 시간에 하면서 남성과 여성, 백인과 뭐 흑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개념적 차이 얘기할 때, 그때 저번에 개념적 차이, 개념은 다른 거랑, 그죠? 개념적 차이를 그때 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전통 철학은 개념적 차이, 이 개념과 다른 개념이, 어떤 개념에 대한 의미는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죠? 남성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 보면은 들레즈는 차이 그 자체를 얘기했지. 그지? 차이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획정되는 거야. 여성은 여성되는 거, 여성은 열악하고, 열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약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강하고 주체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이게 서양의 전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분법적인. 들레즈는 이거를 부정하면서 차이 그 자체를 가요. 뭐냐면 그 속성들이 뭐 강조 뭐 이런 걸 하면서 미셀러니하게 다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거기 그 시간에 소금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소금을 예를 들었었지. 그죠? 개념적 차이를 보면은 하얗고 짜고 짜다 하얗다 요런 개념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랑 같은 하얀 건데 설탕하고 비교하면 얘는 설탕은 달고 이러면서 딱 구분을 짓는 거잖아. 그런데 들레즈가 얘기하는 거는 잠시 소금도 굵은 소금, 왕소금, 무슨 소금, 천일염 어쩌고 미살라니하게 다 다르고 어떤 건 단맛이 나고 어떤 건 신맛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 차이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양성의 가치를 들레즈 근데 따지는 거고 전통 철학은 동일성의 가치를 따지는 거야. 그 얘기를 했었어.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항상 생각을 해요. 사생활은 공적 생활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데 공적 생활하고 공적 생활이라 그래. 생활과 관련해서만. 이게 아까 그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사생활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활, 이 개념의 공적 생활과 대비되는 그 무엇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생활이라는 거는 공적 생활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으면 사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 자체가 아까 얘기한 개념의 관계하고 비슷한 거야. 어? 개념은 서로 관계. 그러니까 관계에 의해서 하는 거야. 관계.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관계성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적 생활하고 옛날에는 초기에는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구분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처럼 구분이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서 사생활들이 처음에 태동될 때가 막 소소한 물건들을 자기가 자기 거로 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찾고 옛날에는 다 공유자산으로 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걸 개인적인 어떤 가치로 다 보고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거 공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적인 걸 무슨 뭐 정치적 이런 거 아니라 공적이라는 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해도 어떤 거로 갈 수가 있어. 가족 간의 관계도 공적인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사생활에서 공적인 거에 사적인 거는 순전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야. 그죠? 순전히 개인적인 거라.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해가 안 돼. 옛날에는 집안의 자산도 네 거 내 거가 없었단 말이야. 어? 지금처럼. 알겠어요? 어?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네 거 내 거가 없어. 그냥 가족 공유 공동 자산이란 말이야. 공동 자산. 그런데 사생활이 이 이 생활과 관계에서 완전히 자기 거. 그 소박한 물건도 완전히 자기 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떤 느낌을 갈 수가 있어? 진정한 자유, 개인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이를테면 그지?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인 생활이라는 거는 진짜 거창한 공적인 생활 아주 또 있지만은 가장 아주 간편한 뭐 친구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공적인 관계야, 알겠죠, 그죠? 그대로 하면은 아무튼 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다시 볼까? 은근히 까다로워.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나의 작품 출현과 다시 발생의 차이를 라마바를 참조해서. 그럼 라마바부터 보자. 사생활은 그 본질상 개인적이 있다. 사생활의 권리는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어느 판결문에 나오는 말인데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법학자 에머스는 사생활이 개인주의의 전제, 즉 사회는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생활의 권리란 본질적으로 집단의 삶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자신과 공동체 사이에 봉쇄막을 칠 권리, 이런 거를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자유 있죠? 자유의 개념.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개념 있지, 그지?